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리고 저희가 미디어 탈곡기가 올해 마지막 녹음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저희 지금 남은 휴가들을 다들 지금 쓰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크리스마스 이후에 별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남은 휴가들을 소진하고 있어서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휴가를 저희가 못 쓰면 피치 못해 못 쓰면 이제 돈으로 보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작년 분위기는 우리 민원연 사무처 분위기가 대체로 돈으로 받아가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올해는 특이하게 거의 다 쓰고 돈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연말에 그냥 쭉 몰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쓸 수밖에 없는 게 또 다들 아파. 그렇죠. 감기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저희 이제 녹음을 계속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식 휴가가 원래 5년차 안식 휴가 일주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마지막 주에 쓰기로 해가지고요. 제가 12월 30, 31일, 그러니까 월화를 휴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때는 방송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1월 첫째 주는 아마 방송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정말 웬만해서는 쉬지 않았는데 쉬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안 쉬는 팟캐스트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간 방송이 안 나간다는 거죠. 예. 1월 1일 껴있는 그 주. 네. 이번 주도 오늘이 미탈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나가긴 나가잖아요. 창립기념식 때 있었던 토크쇼 이틀, 그 다음에 시상식 이틀 이렇게 나갑니다. 네. 아마 다들 금단현상을 겪지 않으실까 뭔가 그런 생각 저는 저 혼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녹음이라고 하니까 제 오늘 사실 뉴스공장도 내일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인데 내일 바쁘다고 오늘 나오라고 해가지고 갔다 오셨군요. 네, 오늘 미리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서로 막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제 내년에 봬요 막 이러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노는 것도 아닌데 뭔가 정리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오늘은 있네요.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우리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손석희 JTBC 사장이 뉴스룸의 앵커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 기사 워낙 많이 나왔는데요.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2013년 9월 16일 JTBC에서 첫 번째 메인 뉴스 진행 이후 6년 3개월 만에 물러난다라고 합니다. 후임 앵커는 서복현 기자로 내정됐다고 합니다. 안나경 아나운서와 함께 주중에 서복현 기자가 뉴스룸 앵커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네. 손석희 사장은 미디어오늘하고 통화해서 갑작스러운 결정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개편 2주 전에 알려진다. 나는 1월 6일자 개편에 맞춰서 물러난다. 나의 하차는 1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석희 사장 뭐 워낙 우리가 노손데이라고 말할 정도로 손석희 사장이 있는 날은 어떤 대항마가 없는 수준의 언론사들이 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앵커였어요. 그동안 이 손석희 앵커가 뉴스를 진행한 6년간의 시간 동안 JTBC 뉴스룸이 아마 뉴스 신뢰도 부분에서 그 갖가지 지표 조사에서 다른 방송사한테 1위를 거의 뺏겨본 적이 없을 몇 년 겁니다. 동안 계속 1위였잖아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자, 손 사장은 앵커만 물러나고 대표이사 사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들이 많죠. JTBC 기자들은 이건 반대세.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한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와 신뢰도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임승차한 측면도 없지 않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앵커로서의 뉴스를 이렇게 서치하는 그것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없어진다면 그냥 사장으로서 경영만 하게 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뉴스의 그 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JTBC 기자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찾아오기 힘들죠.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손석희 사장 앵커 하차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가 사내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JTBC 보도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온 앵커의 갑작스러운 하차에 반대한다. 이번 앵커 하차는 보도국 구성원들이 배제된 채 결정됐다. 보도 자율성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사측에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손석희 앵커를 하차시킨 것이 이게 JTBC 경영진의 결정이니 이사진의 결정이니 보도 자율성의 침해라는 거죠. 예, 경영진이 왜 이사진이 보도국의 보도 이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근데 아까 손석희 사장은 미디어오늘하고 통화해서 1년 전부터 뭐 얘기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기자들은 몰랐나 봐요. 기자들은 이제 임원진 설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그래도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임원진들끼리 그 앵커의 교체를 경영진들끼리 회의해서 결정을 해버렸으니 보도국 일원들은 그 논의에 왜 끼지도 못하냐 뭐 이런 불만이 있겠죠. 회사 안에 소문이 돌았다 하더라도 처장님 말씀처럼 아무리 그래도 우리 기자들이 몇 명인데 우리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런 의심도 있었을 테고요. 주말에는 한민용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동안 주말 뉴스룸을 맡았던 김필규 기자는 워싱턴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만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는 거니까 특파원. 사실 영전하는 거죠. 영전하는 거고. 손석희 앵커는 새해 1월 1일과 1월 2일 뉴스룸 그리고 뉴스룸 바로 다음에 진행되는 신년 특집 대토론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물러난다고 합니다. 서복현 기자 아마 얼굴 많이 익으신 기자일 거예요. 그렇죠. 네. 유명하죠.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분이 이제 팽목한 기자라 그래서 거기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 많이 했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아주 맹활약을 했던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야, 근데 이 손석희 사장이 앵커석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당장 시청률 같은 데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청률 일단 좀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에 또 이 뉴스룸이 좀 말이 많았죠. 사실은 조국 사태 보도 그것 때문에 사실 JTBC가 시청률이 좀 떨어지고 MBC가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앵커 교체를 하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데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신뢰도 부문에서는 여러 지표에서 1위였어요. 뉴스룸이. 근데 저는 그 신뢰도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JTBC 최근 보도를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집에 일찍 가는 날은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연성 보도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보도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심하게 말하면은 이거 진짜 뭐 로비 받고 나오는 보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백두산 영화 있잖아요. 백두산 영화가 나오면 백두산에 나오는 그러니까 화라산이 뭐 이게 뭐 진짜 백두산이 폭발할까 아닐까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짚는 듯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런 보도는 이건 누가 봐도 영화 홍보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보도들이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굉장히 연성 보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누군가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할 게 없나? 왜 이렇게 뉴스를 1, 2부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다르다. 아무튼 분명히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MBC 보도는
이게 꽉 차인 듯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채널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직은 모르는데 그런데 아무튼 저는 JTBC가 손석희 앵커에 대한 이 사람이 가는 거 안 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자기들 뉴스의 지금 품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말하려고 그랬는데 JTBC 뉴스룸의 특징이 정말 꽉 차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 JTBC 뉴스룸이 손석희 앵커 체제로 가면서 확 바뀌었던 게 다른 방송사 뉴스들과 차별화가 됐던 게 손석희 앵커가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를 실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이제 와서 KBS, MBC가 하려고 하는 심층 취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또는 남들이 다 하는 관성화된 정치 뉴스 이런 것들을 하는 대신 몇 가지 이슈만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심층 보도 위주, 탐사 보도 위주로 가겠다.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그런 보도가 그렇게 썩 눈에 띄지 않고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민원연 이달의 좋은 보도 후보에 잘 안 올라오고 JTBC 보도가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있었죠.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의 좋은 보도에서 우리가 상을 그렇게 퍼다 주는데 JTBC가 하나도 없었죠. 올해. 네. 그게 엄청난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큰 변화죠. 네. 지난해만 해도 올해 좋은 보도상도 JTBC가 받았고 이달에 JTBC가 빠진 적이 없죠. 이달에 좋은 보도하면 무조건 JTBC가 왔어요. 거의. 아무튼 그런 뉴스의 질적인 어떤 하락 이런 부분이 혹시나 손석희 사장 손석희 앵커 하차와 또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음모론으로 가면. 이제 너무 음모론으로 가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음모론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게 모양새가 좀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죠. 음모론을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렇죠. 전체가 다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종편 다.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최근에 그렇죠. 참 JTBC 뉴스가 재미없어졌는데 손석희 앵커가 나간다고? 그것도 경영진이 내보냈다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보도의 질과 손석희 사장 앵커 하차가 맞물려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게 그 손석희 사장이 이끌고 있던 보도국이 아니라 그 보도국 바깥의 어떤 힘이 JTBC 뉴스를 보도국을 좌우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하나 더 김필규 앵커가 워싱턴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말 앵커를 왜 시켰겠어요. 사실 이제 차기 앵커로 점 찍고 가는 거죠. 저는 100%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또 보내?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경향신문 관련된 논평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근데 사실 이게 막 깊이 있게 뭔가를 논평을 통해서 더 이야기할 만한 사안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스크랩에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 뭐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좀 나왔어요. 어제 방송에서는 그냥 경향신문 기자협회에서 이러이러한 걸 발표했다라는 정도였는데요. 좀 후속 보도들이 나왔고 우리가 논평을 쓰고 나서도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봉우 팀장이 이걸 쓰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방송 혹시 못 들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경향신문 사태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알려진 지는 꽤 됐습니다. 12월 22일에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 지회,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자들이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사건이 터진 지는 꽤 됐지만은 지금 여전히 논란이 상당히 크고 오히려 더 타사에서 보도를 내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향신문이 기사 거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2월 13일 1면과 22면에 그러니까 이게 경향신문이 나름대로 힘을 실었다는 거죠. 1면에 내는 기사였으니까. 그거 네. 오늘의 거의 메인 아닙니까? 1면은. 네. 1면과 22면에 SPC, 이 SPC가 어디입니까? 파리바게뜨, MOS죠. 파리바게뜨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파리바게뜨가 제일 유명합니다. SPC 관련 기사가 이렇게 13일 날 1면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한 SPC 측이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협찬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경향신문 사장과 광고국장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받아들였고 편집국장은 기사 삭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 기사를 쓴 해당 기자가 바로 사표를 던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이 사실을 이제 기사 실제로 안 나갔어요. 13일 날.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향신문 기자들이 이제 분노를 금치 못하고 22일 날 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성명을 낸 것입니다. 네. 어떤 기사인지 좀 원래 나가려고 했던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드리자면은 12월 13일 1면에는 이런 보도가 나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SPC 그룹의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중국에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 법원이 해당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SPC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롯데 등에 이어 또다시 중국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2면 머릿기사에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법원이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C 그룹은 현재 300개 이상의 파리바게뜨를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중이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가 되면 파리바게뜨는 간판 등을 다른 형태로 전부 바꿔야만 해서 모그룹인 SPC가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이런 보도였다고 해요. 이 기사는 이제 못 나간 겁니다. 그럼 못 나간 건데 네. 나가게 됐네요. 근데 이게 뭐 크게 SPC한테 크게 안 그렇죠. 좋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기사일까요? 과연? 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데. 네. 정확하게 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결과 이 기사 삭제 대가로 오고 갔던 협찬금의 액수는 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5억? 네.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나요? SPC 측이 해당 기사 이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미리 인지해서 경향신문 광고국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고요. 광고국장이 이거를 경향신문 이동현 사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은 경향신문 이동현 사장은 기사를 내리려면 기존 금액의 10배를 내라. 기사를 어떻게 내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답변을 했는데 광고국장이 이 이동현 사장의 발언을 SPC 측에 또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자 SPC가 기사를 내리려면 기존 금액의 10배를 내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기사 삭제 대가로 5억 원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저는 광고국장이 고지고대로 그 말을 전한 게 문제지 사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이 되냐 기사를 내린다는 게 말이 되냐에 방점을 찍고 안전했어야 되는데 10배 하고 이쪽으로 전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투철한 직업정신. 네. 기자정신은 아닙니다. 투철한 직업정신. 아니 근데 이거를 광고국장으로서요. 예. 광고국장이 그냥 전했어도 SPC 입장에서는 그럼 5억이란 말인가?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진짜 아예 하지 말아야지 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게라도 흘리잖아요. 그럼 그걸 그렇게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광고국장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 사장이 10배. 그러면 10배밖에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어떻게 우리 기사, 우리 경향신문이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향신문을 뭘로 보고 지금 기사를 돈으로 살려고 내리라고 그러냐. 하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기사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뭐 후속 보도를 그러니까 취재를 좀 더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안한 게. 그러면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10배라는 말이 서로 오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한 100배라고 했으면은 안 했을 텐데. 그죠?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자 네. 이동현 사장은 기사를 쓴 홍모 기자에게 일면에서 이 기사를 내리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사장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국장 최병준 편집국장에게도 같은 의사를 전화를 통해서 물어봤고 역시 홍 기자는 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사는 삭제됐고요. 이 기사를 쓴 홍 기자는 큰 실망을 느꼈는지 이틀 뒤인 12월 15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경향신문 기자들이 19일에 기자총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태 파악 및 문제 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일 성명서를 낸 겁니다. 문제가 기자들이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나오니까 이 관련된 책임자들이 일단은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사장, 편집국장, 광고국장 모두 직무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현재 경향신문 기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투명하게 사태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 차후에 이러한 기사 거래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기존 금액의 10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기존 금액이 5천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아니 근데 경향신문도 통상적인 신문사니까 협찬 또는 광고를 받고 있었을 수 있죠. 뭐 기사 거래가 아니라.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사 삭제를 대가로 돈 액수가 오고 간 것은 확실하게 기사 거래죠. 그리고 실제로 삭제를 해줬죠. 그죠. 그러면 돈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직 안 받았죠.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것은 경향신문이 올해에만 2차례 이러한 기사 거래가 밖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들이 용기를 갖고 이거를 올해에만 2번이나 지금 외부로 공론화를 시킨 것인데 올해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획 기사가 있었는데 올해 3월에 그 기사가 또 못 나갔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액수가 오고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다른 어떤 압력이나 흥정이 있기 전에 사측이 먼저 이거 현대차 등등 대기업들 이름이 너무 많다. 이거 사실관계가 좀 짜깁기 아니야? 이러면서 기사를 안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긴 거죠. 그죠. 3월에 미리 긴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기었다 사측이. 네. 그래서 3월에도 결국에 기획기사가 무산했고 지금 뒤늦게 한 6개월 지나서 그때 못했던 기사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련 보도가. 어쨌든 그때 3월 달에는 구체적인 액수나 흥정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업의 눈치를 보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기사를 안 냈죠. 그것도 기사 거래입니다. 그렇죠. 기사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사로 하여금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기업에게 있어서나 언론사에게 있어서나 기사 거래죠. 그 검찰이 왜 기소할지 말지에서 말지가 더 기소 안 할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기사도 내느냐 마느냐 중에서 안 내는 게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경향신문에서 이런 사태가 연달아 올해에만 2번 터졌다는 게 사실 충격적이고 충격을 넘어서 좀 절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경향신문 많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향신문이 우리나라에서 언론사 처음으로 사원주주 회사예요. 지금도 96%인가 대부분의 주주가 사원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외부로부터의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사원들이 주주면 기업이 우리 지금 다른 신문사들은 대부분 기업이 주주라서 늘 그런 의혹에 빠지잖아요. SBS도 어떻습니까? 맨날 태영건설이 이 보도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원주주 회사로 98년부터 재출범하여서 출발을 했고 경향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사 소개 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구조임을 공식적인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근데 그 비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흔들렸네. 올해에만 2차례. 이게 기자들이 2차례나 공론화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들까지 합쳐보면 거의 이러한 기사 거래가 경향신문에서마저 일상화된 것 아니냐. 기사로 하여금 그렇죠. 광고를 주는 그러니까 주주는 아니지만 광고를 주는 또는 협찬을 주는 기업들로부터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경향신문이 어렵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오래됐어요. 경향신문이 굉장히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이렇게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경향신문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경향신문으로 일이 터져서 그런데 사실 최근에 기사 거래 등 언론의 상업화 이거는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극심한 악습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황이죠. 기사 거래만 하는 그러니까 기사 거래가 굉장히 지금 다방면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처럼 지금 유료 부스로 먹고 살 수는 절대 없는 거고 그러면 유료 부스가 줄어들었으니까 어쨌든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면 광고로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지면 광고 내봐 유료 부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영업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탈법적이고 그리고 기형적인 영업 방식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컨퍼런스나 포럼 또는 시상식을 우죽순처럼 엽니다. 모든 그렇죠. 신문사들이. 포럼과 컨퍼런스를 열어서 티켓을 팔아요. 기업한테. 네. 아니면 협찬금을 달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협찬금을 주거나 그 티켓을 비싼 값에 사줍니다. 그런데 협찬금을 주면서 자기네 기업 이름을 올리지 말라 그래. 그럼 왜 그 돈을 왜 주지? 안 주면 안 되니까. 예. 주면은 얘네가 우리 기사를 좋게 써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탈법적인 영업 방식으로. 또 하나가 불법적인 기사 위장 광고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죠. 네. 기사 위장 광고가 한국 자율광고심의기구에서 경고 처분, 주의 처분을 한 건만 따져도 하루에 2-3건씩 나와요 지금. 그렇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하루에 2-3건씩은 사실 돈 받고 쓴 광고인데 기사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바이라인 달고.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식의 탈법적 행태와 더불어서 이번에 경향신문에서 드러났듯이 그냥 적나라하게 기사를 거래하는 겁니다. 박수환 문자에서 드러났던 사례가 그때도 SPC였는데 2015년에 조선일보에서 1단짜리 파리바게뜨 신제품 빵 1단짜리 광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였어요? 1억 원이었어요. 대놓고 그냥 기사를 거래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적나라하게. 지금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언론계에 만연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번 경향신문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 시장이 옛날부터 죽어간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종편을 허용해 준 것도 사실 신문 시장으로 안 되니까 종편으로 간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신문이 이제 갈 때까지 갔나? 이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향신문 기자들이 쓴 성명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론 경향신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탈법적 행태가 모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 기자들이 낸 성명에서 그런 점을 좀 우리가 뭐랄까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죠. 예, 네. 경향신문 기자들이 성명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근 3-4년 사이에 기업의 기사 사전 정보가 새는 일이 늘어났고 기업 기사에 대한 내부 견제가 심해졌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에 기업의 그 기사 정보가 미리 새 나간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그랬다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SPC에 미리 나갔다는 거죠, 정보가. 그죠. 기사 나가기 전에 네. 이미 나갔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광고국장이 잘못 알아듣고 5배라고 뭐 10배인가요? 5배인가요? 10배. 예. 뭐 그걸 SPC 측에 말했다 뭐 이런 전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액수를 또 그렇게 흥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경향신문 기자들이 성명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기자들한테 논의도 없이 매년 컨퍼런스와 포럼을 열어서 돈을 받고 있다. 이것도 왜 이거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게 경향신문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향신문 역시 뭐 기레기네 뭐 이러면서 또 막 비판을 하시던데요.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도 경향신문이 건강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을 고발하고 그리고 오픈하면서 물론 이렇게 또 끝까지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해당 기자가 밖에 나가서 폭로하면서 하느니 어차피 입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기자협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우리가 자수하여 강령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자협회에서 폭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네. 엄청난 용기죠. 그게 사실은. 어딥니까? 예.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던 간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 기자협회 전체가 같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경향신문의 분위기를 일단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게 거기 댓글에 정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이 관련 기사들 몇 개를 읽으면서 든 댓글 중에 그렇게 해서 월급 줘야 하는 사장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이런 식의 그런 돈을 받아서 월급 줘야 하는 사장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쓴 댓글이 있었는데요.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웬만큼 지저분하고 내가 좀 웬만큼 굽신거리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이거는 회사 규모를 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궁핍하게 살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좀 굽신거리고 내가 좀 창피해도 돈을 벌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줘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책임지는 게 맞고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은 계속 이렇게 경향신문을 욕하고 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향신문에 대한 어떤 구독 운동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신문을 돈 주고 사서 보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들은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그 많은 기자들의 월급을 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는 강연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향 한겨레가 기사를 못 쓴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모든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돈이에요. 그리고 뉴스는 특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를 잘 만들려면 기자들이 많아야 되고 또 그 기자의 질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우수한 기자들이 아주 적은 돈을 받고 계속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 회사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기자를 뽑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정말 자존심 있는 기사를 써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나요? 그거를 뭐 정부가 갑자기 나서서 경향 한겨레 진보적이니까 한번 좀 도와줄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시민들이 구독을 해줘야 돼요. 필요한 언론이라고 판단하면 응원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이 어쨌든 간에 기사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드렸지만은 사실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경향신문 기자들은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를 1년에 2번이나 그렇죠. 2번이나 이거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사실 제살 파먹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언론은 그러면 안 된다. 기사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를 그게 기자들의 최소한의 직업윤인데 그걸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 논평에도 썼지만은 이건 경향신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언론계 만연해 있는 문제인데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우린 안 들켰네 뭐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저게 뭐가 문제인데 쟤네들은 저러는 거야? 네, 그럼요.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요. 생각할 거야. 아마. 왜 저렇게 쟤네 너무 유별나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 기자들이 이러면서 경제관념이 없으면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논평에서 썼지만은 이제 다른 기자들,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경향신문 기자들처럼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긍심과 직업 윤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기 회사에서 기사를 사고 파는 것 같아. 박수한 문자 보니까 막 말도 못해, 막 1단짜리 이렇게 팔고 막. 그런 거 공론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기자라면. 만약에 그런 게 당연하게 느껴진다? 기사를 사고 팔 무엇인가를 하는데 아무 문제 안 느껴진다? 언론사 안 하면 돼요. 홍보대 행사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최근에 경제 관련 언론에 다니는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늘 첫 번째로 기사를 뭐 이렇게 쓰거나 할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돈 돼? 라고 물어본답니다. 진짜 그래서 너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일은 편하대요. 일은 편한데 자꾸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기자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자로서의 직업윤리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기사를 사고 팔아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헌법이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언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면 사실 기업과 권력은 언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원래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견제 세력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언론이 없다면 모두가 부패할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기자들도 처음에 그런 기사 쓰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경향신문이 이번에 잘못은 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향신문이 산재로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들의 성함을 일면에 올리고 그걸 인터랙티브로 만들고 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신문사입니다. 그동안 경향신문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하여금 물론 경향신문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혼내고 또 경영진이 책임도 져야겠지만은 경향신문이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참 안타깝네요. 진짜. 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고
그런 또 경향신문과 같은 훌륭한 언론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민원연조도 잘 돼야 되니까 민원연도 좀 도와주시고.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데가 너무 많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어제도 댓글을 못 읽어드려서요. 오늘은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늘 하란 파야님께서 팟빵에 뉴스공장 타고 와서 들은 지 몇 달 됐는데 팟빵은 가입 안 하고 듣다가 가입했어요. 미디어 탈곡기 구독자 늘리려고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다문화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체험이나 지원이 많은데 그럴 때 아이들이 그렇게 구분되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댓글로 환영합니다. 아, 다문화 가정이란 말도 그렇군요. 전혀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신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다문화 손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진짜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다문화 대상자 또는 다문화 손들어 계속 그런 거는 손 안 들어도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선생님이. 근데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그래서 애들에게 다문화라는 그 말로만 애들을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옥수수 요염차님이 오늘 화이팅입니다. 저희 12월 19일 날 그 행사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두 고생하셨을 거예요. 참석하고 싶은데 또 연말 접대 올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올해도 시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민원연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다른 회원분들께서는 어제 왜 안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오셨으면 저도 인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다음엔 꼭 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오르 알밤님께서 5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이오르는 무엇일까요? 그 곰돌이푸랑 같이 있는 친구 이름 같이 생겨서.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조선동화 대부 책을 구매하고 싶다고 써주셨는데 이거 됐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됐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몇 권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몇 권 안 남았습니다. 10만 원에 10권. 네. 전 세계 유일한 책이 10만 원에 10권. 네. 그리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35주년 창립 기념식 좋은 보도 시상식 뒤에 뒤풀이까지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2시부터 행사 준비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푹 쉬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최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울한 연말이 될 뻔했는데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좋은 해가 될 것 같네요. 안 좋은 일은 잠시 있고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렵니다. 모든 활동가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주신 우리 창립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분들,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노통보고파님, 톰톰톰님, 제리고고님께서 1,000원씩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저희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뒤풀이까지 막 길게 가주시진 않고 일부 끝나고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본 행사 끝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2016년에 이제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때는 좀 그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행사에 오셨었는데 뭐 맥주 파티하고 이럴 때 그런데 점점 이제 아는 분들 위주로만 이제 자꾸 오게 됐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올해 행사 때는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 페이스북 친구들도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갔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분 한 분 한 분께 다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오시면 꼭 뒤풀이까지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시간을 내셔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박서근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때를 입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원연 때를 좀 입혀야 된다. 회원들이 오면 가만히 놔두지 말고 가서 이렇게 때를 입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킨십 있잖아요. 네. 왜 고양이들이 합사하기 전에 아시죠? 네. 서로 이렇게 부비부비. 부비부비 그 채취를 막 맞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오시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돈은 내고 가입은 했는데 막상 와보면 저 사람들 막 자기들끼리 친한 것 같고 그렇죠. 나는 나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데 와서 이렇게 때를 좀 걸어 입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도록 많이 와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막상 그날 와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또, 많이 못하셔서 너무 좀 저는 좀 죄송해요. 네. 그리고
그래도 이부영 선생님이 그날 축사하러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민원연에 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많고 여기는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젊은 분들도 많다고. 네. 그런 기분을 우리 스스로도 좀 많이 느꼈어요. 상 받으러 오신 분들도 많았지만은 네. 우리 축하해주러 온 우리 회원들도 정말 많아서 거듭 그 35주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상식이 짜입니다. 시상식을 열면 사람이 일단 많이 온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날 언협 오비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하나도 챙겨드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언협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민원연에 왔을 때 사무국장님들 뭐 이런 분들 다 오셨었는데 그래서 그 오비들이 그렇게 짧게 잠깐이라도 다 들렸다가 가주셔가지고 평소에 우리 창립기념식보다 35주년이어서 그런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활동가들이 사실 행사 당일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네. 그래서 잘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린 점이 있는데 다음에는 또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천국의 수님이 민원연을 눈의 가시로 보는 곳이 많다는 것은 민원연의 높은 활동 가치에 대한 반증이겠죠. 발릴 때는 아프지만 쫄지 말고 싸워줘요. 언론 소비자의 희망 민원연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2,000원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멘토 모리님께서 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크라님께서는 우리가 최근에 채널A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한 걸 알고 계시나 봐요. 네. 그 고 정미용 씨, 아나운서 출신의 고 정미용 씨가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게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했다가 이게 명예훼손으로 8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 참 이상하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토크라님께서 아니 그 김성환 노원구청장한테 종북이라고 한 거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왜 민원연에는 그거 인정 안 해주냐? 그러니까. 언론비평단체라고 해서 그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이냐?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이 종북 우리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몸도 안 좋아서 제 손발이 없어요. 지금 우리 활동가들도 많이 없고 해서 미루고 있는데요. 좀 모아서 종북 관련돼서 우리 언론 종북이라는 표현이 과연 그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아닌 표현인가 우리 언론에서 그동안 종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해 왔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재판 결과들도 다 모아보고요. 우리 비슷한 재판 결과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교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 문제가 안 되면 그쪽 쓰는 쪽에서 그런 문제가 안 되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려고? 네. 참. 그리고 어제 방송에 대해서 토마토 바나나 주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댓글이 유튜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용혜일님도 비슷한 취지로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일단은 미투에도 진실과 거짓이 있을 수 있죠. 김건모에게 미투한 여성들이 모두 사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박진성 시인의 경우에 이제 그 문학의 성추문 폭로 사건에 휩쓸렸다가 무혐의로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여성 2명이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면서 김건모 입장에서는 가세연에 나온 미투도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 할 사안인데 미투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다는 말 자체가 문제라는 건 비판 지점이 이상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이제 써주셨습니다. 위에도 그 김건모 씨의 무혐의로 가세연의 허위 사실이 혹시 드러나더라도 김건모는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용혜일님도 비슷한. 네. 미투는 다 옳다는 가정하에 좀 편파적으로 논평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네. 저희 어제 방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미투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제도를 만들고 뭔가를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보지만은 그 와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사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이걸 믿고 뭐 전폭적으로 보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김건모 씨가 말하는 거짓 미투 피싱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은 지금 가해자의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제목으로 그냥 뽑아서 그 사람만의 그 변명만을 실어주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보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그다음에 김건모에 대한 고정관념, 또 미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각자 다 있어서 너무 섣부르게 가세현이 폭로했으니까 아닐 것이다. 또는 김건모니까 맞을지도 모른다. 또는 미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모든 아주 성급한 그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이 보도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좀 저는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도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 그 보고서 초안을 좀 많이 고쳤고요. 고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이 이만큼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그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는데 언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쌓여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그야말로 피와 그 눈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보고서에 약간 썼는데요. 예전에 밀양 사태 있었죠. 밀양의 그 고등학생이 성폭력 당한 사태. 그때 당시에는요. 그 학생의 그 어떤 신상을 언론이 그대로 다 노출하는 바람에 그 밀양 사태의 가해자의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학생을 뭐 괴롭히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원죄는 다 언론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종석 사건 때에도 그 피해자의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일기장 같은 거 낙서한 일기장 같은 거 다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보도하고 피해자 엄마 때문에 성폭력이 벌어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하나하나 사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에 그 카톡방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 있었어요. 그때는요 심지어는 그 가해자의 부모가 일방적으로 전한 정보를 그대로 다 보도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은 무죄다라는 그 정보만을 전해서 보도를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 아들 무죄라가 아니고 그 당한 애가 원래 이상한 애다 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 언론이 진짜 받았어서 나중에 그 엄마가 구속되기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2차 가해를 계속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미투를 믿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하는 주장은요. 거의 변명이거나 일단은 이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도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던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거쳐서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최소한 지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 김건모 보도는 그거를 한 15년 전으로 되돌리는 수준의 그렇죠.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진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특히 우리 민원연 논평에서도 그렇고 우리 많은 활동가들 사무처장님께서 분노하신 지점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김건모 씨 관련 보도 보면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참담한 성적 묘사가 그대로 글로 다 써 있거든요. 네. 그게 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적나라한 성적 묘사가 다 써져 있는데 그거는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그 뭐라 그럴까 인권 침해가 되고 2차 가해가 되지만 김건모 씨한테도 인권 침해예요. 그럼요. 그 양쪽 모두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심지어는 독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듭 저는 이 사안 어제 이제 그 뭐 개인 다음에서 말을 했죠. 그 뭐죠? 그 연관 검색어 또 없애겠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계속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의 보도들이 지금 버젓이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그 포털에 계속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는 빠르게 뭘 고쳐라라고 말하면 왜 쟤네는 정파적이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방어했잖아요. 언론들이. 근데
자신들의 신문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떤 기사가 우리 뭐 세계일보, 한국경제 이름을 타고 나가고 있는지 그걸 열어보세요. 제발. 그 안에도 기자들이 있고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그거 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보도가 어떻게 지금 그냥 뭐 19금 이런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게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지 진짜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 특히 인터넷 보도가 규제 무풍지대거든요. 네네. 규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아무튼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 몇 개 한번 봐주실래요? 호아케이님 유튜브에서 가세현과 검찰은 동급이네. 뭐든 통하면 다 받아주는 언론. 그러네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정말 가로세로 연구소 진짜 폐악이에요. 폐악. 아유. 요즘은 그리고 사실은 그 무한도전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아무나 막 다 걸고 뭐 요즘 그렇죠. 김연아 씨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나 다 화제가 되는 사람 다 찔러 보면서 마구잡이로 가고 네.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명예훼손으로 다 잡아놔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네. 가세현이 심각하죠. 최철우님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 이광호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건강수당도 못 챙기는데 마음 아프게 다들 목소리가 유유. 빠른 쾌유 바랄게요. 오늘 방송을 듣고 생각나는 것은 유튜브에 대한 규제나 언론의 미친 어뷰징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런 미친놈들이 발광을 해도 올바로 걸러들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해답 중 하나가 미탈인데 말이죠. 미탈 몇 회만 들어도 금세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2020년에는 우리 민원연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야옹구님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음증 문화 얘기 안 했으면 굳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TMI를 돈 때문에 굳이 일러주고 알려주는 언론 이런 언론을 퇴출시킬 수 있는 언론 구조와 시민 의식이 시급해 보여요. 그리고 경향은 협찬금을 받고 기사 삭제해줬는데 주구장창 빨아주는 조중동은 삼시 협찬금 받지 않을까요? 언론사 세무조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단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곳도요. 뭐 정부뿐만 아니고 사법부가 계속 말하는 그 조국 전 장관 걸듯이 수사해보세요. 탈탈 털어서 해보면. 네. 지금 유튜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슈퍼챗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문제가 돼가지고 네. 뭐 그런 유튜버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요. 보수 유튜버들의 문제에도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걸 하면은 또 이거 뭐 언론 탄압이다.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헛소리들 막 하겠죠. 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발렸던 그러나 공시영 씨가 다시 한번 발라줬던 그 이후에는 보도는 아직 없네요. 네, 없습니다. 네, 아니 이거 반박 못해요. 네,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분사분하다님께서 오마이뉴스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기사 내용이군요. 심심해서 술술 읽어봤던 기사인데 그냥 한경이 바보인 거죠. 뭔 경제신문이라는 기자들이 베베 꼬는 법만 배우고 기본 논리가 없는지라고 하셨어요. 네. 오마이뉴스도 그걸 반박을 해줬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보고서. 우리 보고서를 오마이뉴스랑 미디어오늘이랑 뉴스톱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걸 민원연 보도라고 생각 안 하시고 보고서라고 생각 안 하시고 해당 기사로 그럴 수 있죠. 그 하시는 분들이 나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새희망 좋다님께서도 민원연의 신중한 검토와 반박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국민을 경제도 모르는 바보로 알고 개무시하는 행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긴장하겠네요. 민원연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야옹구님도 공시영 활동가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반박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얼마나 빡쳤는지요. 제가 마지막에 보고서를 좀 고쳤어요. 고치면서 좀 강한 표현을 좀 약하게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는 정말 이거를 이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우기는 그런 댓글을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네 맘대로 하세요.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했거든요. 마지막 보고서에서. 사실 한국 경제가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면 저는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한국 경제가 거의 우리를 무슨
뭐 이상하게 매도를 했잖아요. 맞아요. 속된 말로 솔직히 말하면은 무례함을 넘어서 버릇이 없었어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자기 SNS도 아니고 한국 경제 이름을 달고 거기에서 송고돼서 나온다는 개인 블로그에 쓴 것처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상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한국 경제 수준 잘 봤죠 우리가.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특히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오늘 저녁 2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나 올라이트하고 그랬는데 성당 친구들이랑. 아휴 참 우리 시절은 지금은 올라이트 1이나 안 하시면 다행입니다. 자, 입이 더 많다. 아무튼 즐거운 날이니까요. 나쁜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들으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우리 이때까지 실컷 나쁜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을 좀 들려드리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좋은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 실시간으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녹음해서 가는 것은 내년 1월 6일에나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